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검증의 시간 2월 FOMC에 세계중앙은행 피봇 변곡점이 될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간으로 1월 31일과 또 2월 2일 진행되는 FOMC, 1일 오후에 발표를 하게 되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날 바뀌고 새벽에 확인이 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주목을 하실 텐데 역시나 금리가 가장 또 중요하겠죠. 자, 연구원님, 지금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 대두가 되고 있던데 일단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 12월 FOMC 때도 인상폭을 75에서 50으로 줄였습니다. 그럼 이번 회의에서는 50에서 20으로 줄일 거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요. 10월 FOMC 의사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작년에 1년 동안의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가파르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제약적인 스탠스는 아니지만 매우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금리 레벨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원하는 레벨 정도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물가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점검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큰 폭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당연히 이제 인상폭을 추가적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미세 조정을 하는 측면으로 정책을 바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시장의 예상대로 25ip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연구원님도 그렇고요. 연준 위원들 역시도 이제 25로 조금 기우는 듯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인상폭 같은 경우는 25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정말 방송할 때마다 늘상 말했죠. 금리를 아주 바짝 올렸습니다. 고강도 긴축이라는 말이 이제는 굉장히 익숙하게도 느껴질 정도인데요. 자,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제약적인 스탠스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물가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다는 인식도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연준의 위원들도 25bp 인상 이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그 연준의 고강도 긴축 단행, 요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도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일단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론적으로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짧게는 1년 정도를 두고 이게 실물 경제로 파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연준에서 금리를 처음 인상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작년 3월이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일단 기본으로 잡고 본다면 올해 3월부터 조금 더 강하게 인상의 효과들이 실물 경제 지표로 나오겠죠.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요. 일단 실물 경제와 다르게 금융시장은 먼저 반영을 합니다. 네. 금리가 인상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주식시장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금리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대출 규모도 줄어들 거고요.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에서도 먼저 반영을 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의 금융 상황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실물 경제 지표겠죠. 그렇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시차가 존재를 한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내지는 QT와 같은 정책이 폈을 때 이게 실물 경제로 들어와가지고 경기를 위축시키는 데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효과가 올해 이제 더 가시화돼서 나타날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예로 들자면 내구재 소비가 있겠죠.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나타나고 나서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 지원을 펼쳤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라든지 그러한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확실히 늘어났었는데 그게 이제 줄어드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긴축의 효과가 조금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통화정책의 영향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나타나는 통화정책 외에 경제 정상화로도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한 정상화의 측면의 영향, 통화정책 측면의 영향이 좀 혼재되어 있다라고 본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실물 경제 단에서는 부정적인 지표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연준의 고강도 긴축 단행, 아무래도 물가를 잡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었다 보시면 될 텐데, 물론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 응당 당연한 일이죠. 실물 경제보다도 금융시장에서 조금 더 먼저 반영을 해서 등장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그 실물 경제로 나타나는 것은 조금 더 좀 앞으로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피봇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뭐 통화정책 방향 전환 의미하죠. 긴축에서 이제 완화 정책으로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에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경제학계에서 피봇은 뭐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구님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 중단 논의 좀 시작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물가에 대한 평가가 이제 고점을 형성했다라고 보는 건 대부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물가가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데에도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근데 보시면 작년도에 이제 물가 측면에서 에너지라든지 뭐 식품 가격들이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엽기저라고 하죠. 뭐 엽기저로 반영이 되면서 상반기 중으로는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둔화가 될 거다라 보고 있습니다. CPI 기준을 보시면은 고점이 9.1%였는데 그게 절반으로 빠지는 시점이 한 2분기 중반 후반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준에서 보는 물가 지표라고 하는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있죠. PCE 물가 지수 역시도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5.5에서 5.0%로 네.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4.7에서 4.4%로 빠졌습니다. 확실히 줄었네요. 네, 줄었는데 이제 문제는 PC 서비스 측면에서 네. 이제 에너지라든지 뭐 가솔린, 전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데 일조를 하긴 했지만 네. 그 외의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문제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연준에서 지금 물가를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서비스 물가, 특히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견조한데 그거의 이에 대한 근저에는 명목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 다시 풀어보자면 명목 임금 상승률이 평균 대비해서 높은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밀접하게 서비스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 명목임금 상승률이 언제 좀 떨어질 것이냐. 고용지표가 망가져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용지표의 둔화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게 좀 역설적인 수준이 있지만 고용지표가 꺾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물가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인상해놓은 금리를 조금 더 오래 이제 이어나가야 된다. 하이어 포 롱거라고 하죠. 네. 높여놓은 금리를 조금 장기간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지금의 좀 경제지표, 고용지표, 물가지표 간의 좀 연계성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하에 대한 연준의 그 생각은 이제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12월 FOMC 의사록에서도 올해 연내 금리 인하를 전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문구가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아무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도표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5.25%가 최종금리로 지금 시사가 되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bp 인하, 내후년도 100bp 인하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자체가 지금 내년도로 연준 위원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한 분은 아예 내년도에도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지럽네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보시면은 이견들이 나타나는 시점인 건 맞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스탠스가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정책 금리를 놔두고 내년도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전망 같은 것들은 이제 3, 6, 9, 12월에 나옵니다. 특히 이번 새로운 점도표는 3월달 FOMC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있을 FOMC에서는 확인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연준 위원들의 특히 파월 의장들의 발언들을 통해서 매파적일지 뭔가 비둘기파적인지를 사람들이 해석을 할 텐데 그러한 또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있게 움직일 수 있다. 이 정도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그 분위기가 지표로 확인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 서비스 물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직 좀 견조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명목 임금 상승률 이야기도 해주셨고 여러모로 봤을 때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또 금리 인하까지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거. 뭐 물론 그 가운데서 의견이 좀 나뉘고 있긴 하겠지만 금리 인상의 지금 높은 상황을 좀 이어가는 게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는 사실 시장에서는 일단 그래도 희망회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냥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장의 관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을 해볼 가능성, 요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정책이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은 네. 연준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연착륙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렸지만 경기는 생각보다 안 망가질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착륙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연준에서 정의를 하는 느슨한 정의의 연착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과거 다른 때의 위기와 달리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급등을 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지지난주인가요? 1월 초에 발표됐던 한 달 전이네요. 예. 한 달 전에 발표됐던 고용보고서에 보시면 네. 실업률이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3.6에서 3.5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만 보면 연준에서 생각하는 연착륙이 진짜 가능한 건가에 대한 또 의구심에서 진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만큼 고용시장 지표가 연준의 예상대로 아니면 연준의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계속해서 정책을 이어나가야 되겠죠. 긴축은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물가가 빠지는 걸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실업률이 지금 전망치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4.6%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실업률이 3.5%거든요. 그럼 평균적으로 3.6%가 되려면 올해 연말 같은 경우는 5%를 뚫어 넘는 실업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연준위원회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의 실업률의 전개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3%대에서 4%대 왔다 갔다 하는 실업률이 계속 발표된다. 네. 그러면은 고용시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긴축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높여놓은 금리 더 오래 지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고강도 긴축이 필요한 전제는 고용시장이 되게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물가가 지금은 연말 측면에서는 3% 후반대, 많게 보면 3% 중반대까지도 빠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망과 다르게 물가가 더 높은 수준, 4%, 5%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예. 이제 이게 지금의 기준금리 레벨이 물가를 떨어뜨리기에는 불충분한 정도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더 잡힐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연준에서 지금 생각하는 레벨보다도 더 많은 금리 인상, 더 높은 기준금리 레벨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에 대한 말씀도 드리면 예. 지금 대부분 생각하시는 시장 참가자분들이 연내 경제 침체 온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경기 네. 침체 우려감 정말 많이 얘기했죠.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침체를 반영을 하고 주가 조정 받았고 금리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생각들이 너무나 만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와 지금 주가의 레벨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전망과 다르게 경제가 침체를 하더라도 정말 짧게 얇게 온다. 내지는 침체 없이 진짜 그냥 플러스로 0%대지만 플러스로 간다라고 하는 듯하게 네. 뭔가 되게 긍정적으로 경제가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은 더더욱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견조하고 좋은 경제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것들 내지는 고용 지표가 쉽사리 망가지지 않는 상황 내지는 물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연준은 더 고강도의 긴축이 필요한 전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따져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조건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강도 긴축 계속 이어질 가능성, 고용 시장이 아주 좋으면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지가 않게 되면 고강도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없겠죠. 이런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물가 상승률이 괜찮게 유지가 되거나 회복이 되면 그리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긴축을 아주 광도 있게 하는 것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역시나 앞으로 전개되는 주요 지표들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따져봤습니다만 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자꾸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 게 앞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무려 그때 20%까지 이렇게 올려놓고선 2년을 끌고 갔습니다. 개막원 금리라고도 하는데 이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상당히 오래 가면 어떡하냐 이런 그 영향을 어떻게 우려가 될까 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당시에는 80년도였던 것 같은데 네. 이때는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려서 많이 올려서 경기 침체를 유발을 시켜야 네네. 물가가 잡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경제 침체를 크게 유발하지 않더라도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뭔가
조금의 자신감이 연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그때만큼은 개마고원이라고 불릴 정도 레벨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거의 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보는 최고 수준의 레벨이죠. 지금 금리 네. 레벨이. 근데 그 정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연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내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물가가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그게 이제 연준의 목표 수준보다는 역시나 높은 수준일 거고 예. 저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일단은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다. 얕고 짧게 올 거다라는 전망을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경기 상황에서 물가가 이제 안정화되긴 하지만 그렇게 안심을 하기가 어려운 시점 그리고 레벨 측면에서도 3% 중반대 후반대가 나오더라도 네. 그 정도 레벨 역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레벨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연내 쭉 이제 올려놓은 금리를 유지하는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연준의 그 점도표를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해서 5%대 5에서 5.25 정도의 레벨로 금리를 맞춰놓는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연준의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 12월이랑 2월달 FOMC 간에 그 발표된 지표들을 보시면 고용하고 물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용은 오히려 더 좋았다. 실업률이 네. 다시 떨어졌다. 맞아요. 물가 같은 경우도 뭐 전월 대비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5%대 물가라는 그 숫자 자체가 과연 이거를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좀 연준이 언젠가 멈추겠지라는 자신감을 갖기가 되게 높은 숫자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애매하군요, 아직.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연준이 12월 달 스탠스를 바꿀 만한 그렇게까지 충격적이거나 쇼킹이 될 만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12월 달 정도의 스탠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정책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내지는 충분히 제약적인 스탠스에 근접해 있으나 아직 그 레벨이 아닌 것 같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예. 오히려 이제 올려놓은 금리가 뭐 4.75이든 5이든 5.25이든 그 레벨을 연내 유지를 하면서 확실히 물가가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하지 않을까.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중국 경제가 재개가 돼가지고 또 오히려 글로벌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뷰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뭐 탄소 중립 같은 이슈들은 또 중장기적으로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물가가 확실히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물가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뭐 중국 경제 재개 뭐 그렇죠. 경제 측면에서 IRA 같은 법안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좀 친환경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네. 물가가 정말 2% 내지는 1%를 하회하는 숫자까지 올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물가가 목표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섣불리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물론 과잉하게, 너무 과도하게 금리를 인상을 해서 네. 경기를 뭐 불필요하게 위축시키는 것도 우려를 하지만 너무 덜 금리를 인상을 해서 추후에 있을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비용을 더 키우는 거 이것도 리스크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연준이 그 리스크를 양손에 들고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을 조금 더 도모를 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편 내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긴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결정이 지금은 조금 편안한 결정이지 않을까라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용도 물가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FOMC 연준 입장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만한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뭐 적어도 올해는 올려놓은 금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앞서 뭐 언급해 주셨던 내용이지만 역시 FOMC와 금리 방향 뭐 이야기할 때 늘상 거론되는 이야기가 고용입니다. 고용이 정말 중요하죠. 고용 보고서들 뭐 계속 나오는데 이 보고서들을 잘 챙겨야 되는 이유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고용을 봐야 되는 이유는 제 대표적인 이유는 그거죠. 연준에서 보는 그 목표가 네.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두 가지 책무다라 보기 때문에 네. 물가 안정도 매우 중요한 이슈지만 고용 시장 지표 측면에서 계속 좋은 지표가 나오냐 내지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수준 대비해서 실업률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의 요인이 되거든요. 특히 지금과 같이 고용의 둔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는지가 사실상 연준의 금리 인상을 멈추게 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금리를 인하를 도모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을 이제 가늠하게끔 하는 것 역시도 실업률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더욱이 이제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례적인 위기였죠. 과거에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가 확 망가지면서 전 산업에 걸쳐서 고용이 다 안 좋았었는데 이제 이번 위기 같은 경우는 보건위기, 특히 대면 서비스업 측면에 타격이 컸던 위기였었고 맞습니다.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양극화가 돼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팬데믹 나타나고 나서 대면 서비스업은 확 망가졌지만 상품 생산은 또 잘 됐었고 네. 우리가 밖에서 쇼핑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쇼핑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 못했지 이제 상품을 생산하고 쓰는 데 있어서는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지금 같은 조금 이상하게 회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지표도 조금 왜곡돼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측면에서 고용보고서가 나타났을 때 이거를 정말 좋게만 평가해야 되느냐, 사실 이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매달 10만 명씩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아마도 대면 서비스, 특히 뭐 레저, 여행업 이런 측면에서의 아마 섹터에서의 고용 회복일 거거든요. 네. 그럼 제조업은 망가지고 있는데 서비스가 괜찮아진다고 해서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긴축을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또 안 될 것 같다. 물론 고용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실업률이라든지 이제 그 고용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 조금 세세하게 뜯어보면서 어떤 섹터에서 고용이 좀 안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도 중요하지만 고용도 연준이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큰 축이다. 양대산맥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도 좀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을 볼 때도 단순히 나타나는 가장 큰 중요한 하나의 수치만 딱 보지 마시고 세세하게 결을 살펴보셔야 연준이 바라보는 입장과 같이 좀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연내 금리 인하까지 갈 가능성은 뭐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인하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혹시 인하의 트리거가 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조건들도 한번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고강도 긴축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5%를 뚫고 가는 시점이 상반기 중에 나타난다. 네. 내지는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급락을 해서 상반기 중에 2% 후반대까지 빠진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일 수는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식으로 좀 빠르게 지표가 바뀌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뭐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침체 같은 것들도 지금은 이제 월가에서도 원래 전망보다 계속 1분기씩 미루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한 2분기쯤에 침체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뷰가 우세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3분기 정도로 좀 눈을 돌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게 틀리고 더 먼저 더 빨리 침체가 나타나는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하를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런 약간 전제 조건의 역의 상황들을 생각하시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실업률이 아주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거나 또는 물가의 급락 아니면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게 되면 금리 인하 뭐 전격 결정까지는 아닐지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도 나올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점.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무조건 있어야 될 때 이야기입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가능성을 한번 넣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국내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캐나다 쪽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멈추고 당분간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 한국은행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금리 속도 조절 한국은행에서도 좀 나올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월 금통위가 좀 마지막 인상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월 금통위 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창용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최종금리 레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3명은 3.5를 적정한 최종금리로 보고 있고 그 나머지 3명은 그 이상의 레벨을 적정한 최종금리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 자신의 의견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때 네.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이후로부터 18일에 외신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어떤 얘기를 좀 했냐면 이미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최종금리를 3.75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전망치를 조정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의견 너무 명확히 바뀐 거 아니에요? 네, 조금은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네. 보였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2월달 금통위에서는 거의 이제 동결을 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조금 많아졌고요. 네. 그럼 2월달에 금리를 동결을 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 회의가 4월에 있습니다. 네. 3월엔 회의가 없거든요. 그럼 2월 달이랑 3월 달 FOMC 결정을 보고 조금 네. 결정하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2월 달이랑 3월 달 FOMC를 보시면 이제 내일 발표가 되겠지만 일단 25bp로 인상폭이 줄어들 건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의견들이 갈리고 있어요. 4.75%가 마지막일 것이다. 네. 5%가 마지막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5.2는 좀 논외로 하자면, 왜냐면 저희 이제 금융사에서는, 금융증권사에서는 블룸버그라는 단말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거기서 많이 보는 지표가 내재 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통화 정책의 경로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최종 금리 레벨을 5%로 보고 시장을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5% 정도로 최대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심지어 비둘기파적인 사람들은 4.75가 마지막이다. 2월 달에 이제 내일 올려놓고 3월 달에는 점도표가 발표되니까 점도표 낮추고 네. 동결을 할 거다라 보고 있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연준의 스탠스가 2월 아니면 3월이 마지막이 될 거다라는 뷰가 조금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조심스럽게 그런 의견도 이제 참고를 하면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2월, 3월 FOMC 결정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금리 인상이 멈춘다라고 한다면 굳이 또 따라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뭐 금융시장 측면에서 특히 작년 말부터 발생했던 저희 그 레고랜드발 금융 경색 있었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우려감들이 남아 있고요. 특히 회사채 시장 같은 경우는 비우량채 위주로는 조금 아직 경계심이 남아 있어서 그렇죠. 더 나아가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2월 달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결정을 동결로 한다면 갑자기 멈췄다가 또 하는 그런 결정도 굉장히 뭐랄까요.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은행 역시도 1월 달 금통위가 마지막 인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한국은행은 올해 연내에 인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연내에 특히 한 4분기쯤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였나요? 어제 IMF에서 전망치가 나왔는데 네. 글로벌 전망치랑 중국 전망치는 조금씩 올라가긴 했는데 경제성장 전망치요. 우리나라 전망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내려갔죠. 예.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한 좀 뷰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상황에서 연내 계속 2레벨을 유지하는 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작년과 재작년의 성장률과 물가 수준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지 않습니까? 성장률 같은 경우도 1%대, 물가도 이제 앞으로 떨어지면 3% 내외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명목 중립금리 레벨도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금리 레벨 자체가 추가적으로 긴축으로 될 수 있는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명목 중립이 떨어지면요. 그럼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레벨 조정의 측면에서 이제 인하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연내 오히려 1월 달에 인상을 멈춰놓고 연말쯤에 인하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의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그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물론 FOMC의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창엽 총재의 발언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연구원 입장에서는 1월 이번에 상승이 마지막이지 않았을까, 3.5가 아닐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일단 거기다가 또 오히려 연내에 그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까지도 점쳐볼 수 있겠다라는데요. 같이 기억을 해두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3년 올해 금리의 체크 포인트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네. 금리의 상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혼재해 있는 사실 구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의 방향성, 성장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금리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다시 높일 수도 있는 이슈들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로는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1월달, 2월달에 한 5%대, 5% 초반이나 4% 후반대가 기록이 되면서 한국은행이 봤을 때 자기네들 전망 경로에 부합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레벨일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성장률 측면에서도 오히려 조금은 예상보다 민간 소비가 부진해질 수 있는 점들 내지는 좀 투자 부분들도 이제 금리가 더 높은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률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경로에 부합하다라는 수준의 레벨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사실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한국은행의 정책, 추가 정책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오히려 이제 상반기 중으로 그 WGBI라고 해서 세계 국채지수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이뤘던 거는 작년 9월에 우리나라가 와치리스트에 들어갔고요. 와치리스트에 들어간 국가들은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이제 편입이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게 3월달 말에 또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 세계 지수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9월달에 나오는 보고서에서 편입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정부의 기조는 9월달까지는 무조건 편입시키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상반기 중에 WGBI에 편입이 되면 그만큼 WGBI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라든지 패시브 자금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우리나라 국채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금리의 하방 요인을 작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3월 달에 편입이 사실 안 되더라도 3월 달에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결정되기까지는 살아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입의 여부와 조금은 상관이 없이 기대감이 이제 상반기, 특히 1분기 초반에는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이죠. 지금은 이제 이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금리를 좀 하락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올해 국고채 발행 계획을 보시더라도 상반기, 특히 1분기 발행 비중이 전년도 대비해서 적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물량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좀 적은 이제 시점이 1분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가운데 공급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면 이제 오히려 금리 하방 요인이 커지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승과 하방 요인이 적절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우행의 연건과 함께 주식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FOMC의 결정 상세 이야기를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연구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풀어드린 내용들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